부동산 PF의 부실, 건전성 여부를 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나섰던 가장 큰 맥락은 엔터주에 대한 요즘 시장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속에서 돈이 되는 정보만 전달해드립니다. 박정호의 머니픽입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속에서 돈이 되는 정보만 전달해드립니다. 박정호의 머니픽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부동산 PF 향후 어떻게 수습되는가? 230조 원으로 불어난 부동산 PF 부실, 드디어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발표했다. PF 옥석 가리기 본격화.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로는 부동산 PF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할지 정부의 대책이 발표됐다는 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부동산 PF의 부실, 건전성 여부를 과거에는 양호, 보통, 부실, 우려 이렇게 3단계로 분류하면서 관리했던 것을 유의라는 단계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부동산 PF에 자금을 투여했던 개인들에게 한 번 더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유의라는 단계를 하나 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의라는 단계에서 나름대로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실 우려로 분류해서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산 PF 전체 230조 원 중에서요 23조 원 정도의 부동산 PF의 부실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실 덩어리인 23조 원에 대한 이 대가, 이건 누가 지불해서 수습하느냐?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초과 수익을 거뒀던 은행권, 그리고 금융회사들, 이들 회사들로 하여금 자금을 출원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PF의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제 분야에선 어떤 파장이 유발될 수 있을까요? 은행과 보험사의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두 번째는 지방 건설과 관련된 부동산 경기입니다. 이게 부실로 분류될 것인지 정상화로 분류될 것인지 구분되지 못했던 모호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빠르게 정상화의 길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매물들이 많았던 지역들 같은 경우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요, 지방의 군소도시에서 상위 시공 능력을 가진 건설사들은 신규 주택 조성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가 있고요. 이번 부동산 PF 부실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지역의 중소 건설회사들도 일부 문을 닫게 된다면 신규 아파트를 의미 있게 공급하는 공급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달리 말하면 당분간 지역에서는 기존에 그나마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네요. 이번 부동산 PF가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파장을 일으킬지 전망해 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정부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 적극 지원에 나서. 담당 주무부처 장관인 안덕근 장관은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여해서 중견기업들이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중견기업들을 집중 육성하고 지원하기로 나섰던 가장 큰 맥락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자금 여력과 인력 확보와 그리고 업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산업들인 2차 전지라든가 AI라든가 방위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새로운 성과를 가시적으로 단기간에 낼 수 있는 기업들은 중견기업이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는 이 중견기업의 지원,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올까요? 먼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증시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중견기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상당수의 회사에게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높고요.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향 곡선을 그려가느냐, 하향 곡선을 그려가느냐는 중견기업들의 성적표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분류했었을 때요, 배당 성향이 가장 높았던 군집은 중견기업입니다.
적지 않은 배당으로서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데 있어서도 중견기업이 그동안 톡톡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 중견기업이 전도유망한 미래 신산업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우리나라 증시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견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원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부족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규제 완화를 더욱더 전폭적으로 해줘야지만 신산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지원이 중견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관련 규제가 어느 산업 섹터에서 어느 정도로 많이 풀리는지 덜 풀리는지 이걸 지켜보고 투자로 이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시총순위 바깥으로 밀려난 국내 대표 엔터주 JYP 실적 부진으로 주가 8% 이상 하락, 하이브 내부 분란. 우리나라 엔터주의 미래는?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차세대 주자인 엔터주에 대한 요즘 시장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앞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요, 하이브의 자회사와 하이브의 모회사 간의 분란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이브 모체에서는 하이브 자회사의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를 매매한 건 아닌지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내 엔터주들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1세대와 2세대로 나눌 수 있고요. 지금 3세대로 거듭나기 위한 과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장님과 엔터테인먼트 지망생이 그냥 둘이 기획을 했던 주먹구구식의 기획이 1세대 엔터 회사들의 모습이었다면 2세대부터는 철저히 분업화되기 시작합니다. 안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 노래를 제작해서 붙이는 전문가들,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는 전문가들까지 각 분야가 분업화돼서 신규 아티스트를 런칭시킬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진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라든가 기획자의 역량에 따라서 회사 전체의 시비가 너무 엇갈린다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JYP에 데뷔했던 초창기 그룹들은 대부분 박진영이라는 작곡가가 곡을 줬고요. 하이브 역시도 방시혁이라는 작곡가가 곡을 줬었고, SM 엔터테인먼트라든가 YG 역시도 대표 작곡가들이나 매니지먼트들이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그 초창기 그런 역할을 수행해왔던 작곡가라든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이제 일정 부분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기에는 조금 괴리감이 생길 수 있는 상황까지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기존에 우리가 확보한 시장 내부에서만 서로 땅 따먹기 전략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 세계에 런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누군가는 찾아내야 되는데, 많은 외국 레이블이라든가 외국 아티스트를 직접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여러 회사들을 인수합병하거나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이 3세대로 가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완성했던 회사는 없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 엔터 회사들이 다시 한번 거듭나는 주가적인 흐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세대 모델, 즉 외국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외국 시장에서, 그리고 완벽하게 외국인들을 영순위 고객으로 타겟팅한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모멘텀을 찾는 게 우리 엔터 회사들의 숙제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네요. 오늘의 머니픽 여기까지입니다.